네, 12번째 시간입니다. 생리심리학. 안녕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요 사진을 가지고 우리 후뇌, 중뇌, 전뇌 이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얘기를 하다가 파킨슨 얘기 많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킨슨 병과 관련된 우리 주요 부위들 다시금 확인하고 또 더 증상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상세한 얘기들 더 추가했기 때문에 뭐 우리 교재 순서와는 다르지만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밟아 나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파킨슨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더 추가할 게 뭔가 있지 않나 하는 좀 그러한 찝찝한 그런 기분에 끝났었는데 제가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라는 게 이제 생각난 것이 그 전에 우리 시냅스 전달과 관련해서 그 효능제, 기량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 이후에 뭐 파킨슨과 관련해서 또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은 또 뭐 새롭게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또 드리기로 하죠. 뭐 그 정도면 우리한테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또 뜬금없이 제가 요 수업을 준비하기 바로 직전에 자율신경계가 생각났어요. 그 중에 특히 이제 교감신경계와 관련해서 우리의 그런 내부 장기의 어떤 활동 수준과 관련된 상태가 부교감신경계를 구성하는 미주신경 중에 일부 감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될 때 그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의 그 정서 그리고 결국 의식화되어지는 그런 감정의 중요한 원자료 토대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지금 좀 얘기하고 싶어서 좀 하고 또 가렵니다. 이거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또 지금 얘기 안 하면 또 뭐 잊어버릴 것 같고 나중에 뭐 우리 다루는 내용 순서대로 하자면은 그게 또 언제 될지 기약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감신경계든 부교감신경계도 이것이 다 묻어버려서 좀 더 큰 카테고리 범위 이름이 자율신경계지 않습니까? 저희 그때 말초신경계 소개하면서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율이란 말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자율이 바로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에서 자율신경계인데 오토노믹이란 말이 그때도 말씀드린 걸 기억합니다만 스스로 뭐 이렇게 통제되어진다 이런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자율신경 순수 자율신경 부전해서 퓨어 오토노믹 페일리어 그때 오토노믹 때문에 너버스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데 그게 뭐 영어 구조상 그게 형용사가 들어갈 그런 어떤 문법적인 구조가 아니니까 너버스는 빠질 것이다 해서 퓨어 오토노믹 페일리어인데 바로 곧 그 수업 마치고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어떤 소발이 지잡기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퓨어 오토노믹 너버시스 퓨어 오토노믹 페일리어 순수 자율신경 부전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바로 그 오토노미라는 뜻이 지금 오토노믹을 얘기를 하다가 또 뭐 부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토노미라는 뜻이 달리 표현하면 소위 우리의 어떤 의지, 의도, 주체라고 내가 내 삶의 주체다, 내 행동과 사고의 주체다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나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아니 달리 얘기하면은 소위 의지적인 나라는 존재가 관여하면 오히려 그 작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그러한 신경계가 바로 자율신경계고 그런 의미의 오토노믹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고 있어도 또는 뭐 사고로 인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식물 상태, 지속적 식물 상태 이렇게 얘기를 그 전문적인 그 용어는 우리는 그냥 식물인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혼수 상태인 코마나 그리고 뭐 그 최소 의식 상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식물인간 얘기하는 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뭐 혼수 상태다 식물인간이다 막 뒤섞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거기도 뭐 전문적으로는 신경심리학 들어가면 전문적으로는 그 최소 의식 상태 뭐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금방 혼수 상태 그럼 이제 뭐 혼미 상태 그리고 최소 의식 상태 그리고 그 지속적 식물 상태 이런 식으로 의식에 달리하면은 의식이 아니라 참 죄송합니다. 각성의 그런 수준 단계들이 쭉 나뉘어지는데 얘기를 하다 또 전문적인 얘기로 빠졌네요. 나눠지는데 어쨌든 지속적 식물 상태라 해당하는 우리가 흔히 식물 인간이라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지가 알았어. 그 지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알았어.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극에 반응하고 주어진 자극이 주어지면 대표적인 예로 뭐 음식이 영양분이 그죠? 어떤 식으로든 그게 주어지면은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그게 반응하는 운동을 나타냄으로써 그것이 자율적으로 신경계, 중추신경계와 서로 교통하면서 그것이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러한 자율신경계가 그 중에 지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경우를 보자면 그것이 활성화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의식화하기까지 되어지는 그런 감정의 토대가 되어진다고 할 때 결국 내가 정서, 그 중에서 의식화되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기가 그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어지고 정서 그리고 의식화되어지는 감정 지금 의식화되어지는 감정 다 뭉뚱그려서 그냥 정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꾸 구분해서 얘기하려니까 저도 뭐 말이 자꾸 꼬이니까 그냥 정서 이것이 생겨나는 것은 즉 사건 또는 상황 뭐 심리학에서 쓰는 아주 그런 엄격한 좀 과학적인 냄새가 더 많은 전문적인 용어는 자극에 반응해서 정서가 생겨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그 존재, 그 나라는 존재가 뭔지는 또 이후에 또 우리가 이제 뭐 셀프 자아를 여러 개로 구분하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적 상황을 얘기할 때 살펴보겠지만 흔히 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기도 이전에 그냥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좀 더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반사적으로 그것이 생겨나 버려요. 정서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정서에 대해서 개입한다. 뭐 소위 아까 얘기한 나라는 존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후속 조치로 어떻게 또 다른 반응으로서의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소위 나라는 존재가 개입하는 거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정서가 일어나는 그 과정은 말 그대로 부지불식간에 반사적으로 일어나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계를 매개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 장기의 어떤 상태가 그 이외에 우리 뼈에 붙어 있는 일부 그런 근육들의 상태가 바로 뇌로 들어가서 우리 정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뭐 일부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 요건 제가 지금 생략하고 우리가 배웠던 이 자율신경 그 중에 교감신경계가 활성되었을 때 이 내부 장기의 어떤 상태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종이 갖고 있는 유전자 때문에 선천적으로 특정한 장에서 반응을 보여서 내부 상태가 교감신경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학습 심리학 배우셨습니까? 고전적 조건하에서 바로 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으로서 바로 반사 반응이요. 그 조건 자극에 대해서 죄송해요. 조건 자극에서 무조건 반응이 아니라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반응들의 상당 부분 또는 교감신경계에서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내부 장기의 상태가 바로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 내부 장기의 반응은 선천적으로 인간이 가진 유전적 그런 요인 때문에 선천적으로 반응하는, 즉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비의식적으로 소위 나라는 존재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한다면은 그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의 그런 효율적인 그런 과정이 오히려 방해받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전적 조건하에서 조건 자극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부지불식간에 우리 자율신경계, 그 중에 교감신경계를 예를 들자면 교감신경 활성화되어지고 그 정보가 미주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에 전달되면은 우리는 정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정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그 정서와 관련된 다른 어떤 행동, 즉 동기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정서의 발생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생겨난 정서를 다시금 어떤 동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개입해서, 소위 나라는 존재가 개입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잘 안 되어진다. 아는데 잘 안 되어진다. 마음은 늘 먹지만 행동은 안 되어진다. 그게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정서와 머리로 안다라는 인지 사이에 그러한 진화적 또는 진화적 그리고 바로 우리의 뇌의 그런 해부학적 그러한 해부학적 구조 해부학적 할 때 제가 구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인 그러한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얘기하다 보니까 10여 분 너무 장황하게 생각보다 많이 길었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이 항상 길어지는데, 바로 내부 장기의 상태가 미주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에 전달될 때 그것이 우리의 정서의 토대가 되어진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는 말 그대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위 나라는 존재가 개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내부 장기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즉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조건 자극이나 조건 자극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조건 자극에 대해서는 바로 고전적 조건하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반사 반응으로서 그러한 내부 장기 상태가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된 내부 장기 상태에 대한 감각 정보가 결국 정서의 토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정서가 생겨나는 그 과정에는 우리는 도저히 개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생겨난 이후에 남째 그것이 또 다른 행동으로 동기화되어지는 과정에 우리는 개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과 정서와 관련된 어떤 행동을 내가 하거나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 사이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건 잘못된 거다, 아니면 이것은 좋은 거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맞아,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안다는 것하고
감정, 즉 정서와 그에 따르는 반응이나 행동이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이것이 딱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서와 인지 사이에 이게 진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와 뇌의 해부학적 구조적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 인지, 즉 안다는 것이 이 정서를 다루기가 그만큼 힘들다. 하지만 정서는 인지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진화적인 진화생물학적인 그러한 어떤 차이 그리고 구조적 해부학적 차이 때문에 정서가 인지를 휙휙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는 힘은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잘 안 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요. 바로 정서와 인지의 차이 때문에. 뭐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참 얘기하고도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자, 우리 교재와 관련해서는 87쪽 우리 그때 훈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훈해와 관련해서 훈해는 다른 이름으로 마름뇌를 한다. 왜 마름뇌를 하는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훈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기서 요만큼 순뇌 다른 말로 연수라 얘기하고 여기는 교 또는 다리뇌라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소뇌 이 부분이 결국 후뇌 부분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후뇌와 중뇌를 합쳐서 뇌간이라 한다. 바로 뇌줄기, 뇌기둥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지난 시간 한 거 지금 이제 다시금 복습하는 셈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흔히 이제 숨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즉 연수는 어떤 기능을 하냐, 호흡 제가 이거 보고 읽는데 호흡 지금 88쪽 교재 갖고 계신 분 88쪽에 왼쪽 칼럼의 제일 아래쪽이에요. 호흡, 숨 쉬는 거, 심장박동, 구토, 침분비, 기침, 재채기 같은 이러한 생명의 중요한 생명 유지에 중요한 이 반사 반응들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신경핵들이 여기에 있다, 위치해 있다. 핵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신경핵 할 때 핵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숨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리뇌, 교 같은 경우에는 이 대뇌와 소뇌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말 그대로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요 다리뇌에서 대뇌와 소뇌가 이렇게 이 정보들이 다리뇌에서 이렇게 교차를 하게 돼요. 오른쪽 왼쪽이 그리고 교차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다리뇌예요. 그리고 이 다리뇌도 금방 감각, 우리 감각 흔히 얘기하는 감각 5가지 감각이 금방 눈에 띄는데 그 위에도 우리 감각 한번 중추신경계 척추동물이 중추신경계가 아니라 척추동물이 신경계를 구분하면서 그때 말초 신경계는 크게 운동 감각으로 나눌 수 있다 하면서 감각의 요소들을 쭉 나열할 때 대표적으로 보고 듣고 마시고 그죠? 이 피부 느끼고 하는 5가지 이외에 고유 감각도 있다 했는데 어쨌든 그런 6가지의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또 신경핵들이 이 다리뇌에도 포진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중뇌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죠? 질문이 너무 많긴 하죠. 뭐가 있는지 거기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있으면 뭐가 있는지 한두 개 있는지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던 그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 중요한 바로 도파민 신경세포 신경들이 신경세포의 세포체들 가지돌기가 모여 있어서 도파민을 결국은 전뇌에 있는 바닥에 기저에게 가서 분비해주는 바로 그런 도파민 신경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 그 신경세포의 세포체가 모여 있는 흑질이 중뇌에 위치하죠. 그리고 우리 보상경로 할 때 보상경로는 우리가 앞서 이것도 저기 뭡니까 시냅스 전달 관련해서 기량제, 효능제 얘기를 하면서 그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차단해서 효능제 역할을 하는 뭐 도파민 시냅스에서 재흡수를 차단해서 효능제 역할을 하는 약물로서 코카인 얘기할 때 우리 보상경로 얘기했죠. 그때 보상경로의 출발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뇌간이다 얘기했었어요. 뇌간 뇌줄기는 바로 여기 중뇌부터 그죠? 이 후뇌까지 중뇌, 후뇌 이거 다 합한 것이 뇌간 뇌줄기예요. 또 지울게요. 뇌간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 기대맥으로 가고 기대맥으로 가고 기대맥에서 또 출발해서 뭐 전전두 피질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다면 지금 또 뭐겠죠? 또 추가해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기억하시고 뭐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기 뇌간에서 출발해서 기대맥으로 기대맥에서 시냅스 된 다음에 또 전전두 피질로 이렇게 축삭을 뻗을 때 이 시냅스 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전전두 피질에 가서 분비하게 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전전두 피질은 지금 하고 있는 후뇌, 중뇌, 전뇌 중에 전전두 피질이라는 즉 전두 앞쪽 머리 중에서도 더 앞쪽에 있는 피질 껍데기 부분은 후뇌, 중뇌, 전뇌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전뇌에 해당하죠. 왜? 지금 뇌간이 후뇌와 중뇌를 포함하고 그 다음엔 다 전뇌를 했으니까 전뇌에 해당하고 바로 기대맥도 전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앞서 봤던 보상경로 관련된 이런 부위도 지금 전뇌 중에 일부로서 지금 다시금 해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시금 이제 확인하고 살펴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측핵 지금 측핵 예 기대맥을 다른 말로 측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했었어요. 왜 이렇게 이름 붙이는지는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또 말씀드리면 또 좀 말이 길질 같아서 그건 생략하고 바로 측핵 기대맥이 위치한 부위가 요쯤이에요. 요쯤. 그리고 지금 뇌간에서 출발하는 부위가 어디? 바로 뇌간이라고 그때는 우리가 해부학을 안 했고 지금처럼 상세히 얘기하려면 너무 보상경로 얘기하기 위한 서론 배경 이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뇌간이라 얘기를 했는데 바로 뇌간 중에서 어디? 중뇌 부분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뇌 부분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뇌간이라 쓰지 말고 우리는 이제 보상경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상경로에 관한 얘기예요. 보상경로에서 어디? 중뇌에서 출발한다. 중뇌. 그리고 이것이 기대맥에서 쭉 이만큼이 전두엽, 이만큼이 두정엽인데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 여기 가서 이렇게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뇌 중에서도 우리는 뇌를 크게 후뇌, 중뇌, 전뇌 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이제 살펴본다 했는데 이 보상경로의 출발점인 이 부분이 중뇌라 했는데 중뇌만 하더라도 이것이 거시적인 그러한 범위에서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뇌 중에서도 바로 어디? 바로 요 부위 이름이 뭔데?
자,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뭐 많이 적어놨으니까. 도파민도 뭐 이제 지워도 되겠죠? 우리 지금 도파민 신경전달물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걸 전자연필 놔주고. 자, 이거 지금 보상경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 충분히 했으니까. 자, 중뇌 중에서도 어디? 바로 복측 피계야라고 하는 부위예요. 보이십니까? 복측 피계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이름이 어렵죠? 복측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기억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벌써 기억이 이래서 이거 참. 복측은 바로 이 배 측면에서 배 이 측면에서 이어지고, 배측은 등배자를 써서 이 등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배측이란다 했죠. 이 복측은 뭐 중뇌 중에서도 어디 앞쪽이란 뜻이에요. 피계야는 이게 중뇌에서 이 뒷부분을 개라고 불러요. 강아지 멍멍 개가 아니라 이 개가 뚜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뇌에서,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요 지금 요만큼이 중뇌인데, 여러분 이 동영상으로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책에서는 요 사진은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 중뇌 중에서 이 뒷부분이 이렇게 좀 불룩한 이렇게 혹 같은 게 있어요. 요것도 좀 이따 중뇌 얘기할 때 해야 될 부분인데, 요 부분이 바로 중뇌의 개 뚜껑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부분이야. 그 해부학자들이. 그런데 자, 개다 또 지우고요. 그 개에 의해서 덮여 있는 부분이다 해서 피계라 써요. 피계. 그런데 뭐 덮여 있는 부분 중에서도 어떤 영역에서 한자말로 area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화면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자, 기름핵은 여기다가 여기 적고요. 이 부분이 뭐 복측 피계야인데, 이게 벤트럴이 복측이란 뜻이요. 피계가 영어로 태그멘털이라 불러요. 야는 에어리아예요. 영역을 야라는 한자말로 번역하고, 태그 TEG 태그멘 텍텀. 예. 이게 너무 자세해. 텍텀이 바로 아까 중뇌에 있는 뚜껑에 해당하는 이 개 뚜껑을 얘기하고, 태그멘텀이 뚜껑에서 덮여 있는 깔려 있는 부분이다 해서, 여기서 뭐 그 어원은 이 카펫 융단처럼 이렇게 깔려 있다 뭐 이런 뜻인데, 태그멘텀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 듣고 이거 영어와 관련된 거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태그멘텀이라는데 그 형용사로 만들어서 태그멘탈이라 그래요. 야, 영어 필요 없어, 잊어버리면 된다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 이 복측 피계야가 여러분한테 무슨 뜻인지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야지만 이게 암기가 잘 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만, 이 단어 의미만 좀 아시고, 뭐 단어가 뭐 무슨 철자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지금은 급한 게 아니니까 그거 무시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태그멘텀이 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그멘탈 형용사를 쓰고, 에어리아는 여기서 영역인데 야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피계가 금방 태그멘탈, 그리고 벤츄럴이 이 배 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벤츄럴 복측, 태그멘탈 피계, 에어리아 야 해서 복측 피계예요. 자, 그런데 이거 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벤츄럴 할 때 V하고, 태그멘텀 할 때 T하고, 에어리아 할 때 A를 따서 대문자로 줄여가지고, 이니셜을 따서 부를 땐 다 대문자로 줄여서 얘기하죠. 그래서 BTA라 불러요. Ventral Tegmental Area 해서 복측 피계야. 이 복측 피계야는 이제 한자말이죠. 한자말. 즉
배측, 배의 중뇌 중에서도 배에 이어지는 측, 복측, 배 쪽에, 복측에 뭐 개 뚜껑에서 덮여 있는, 즉 융단처럼 카펫처럼 깔려 있는 피계, 테그멘텀 영역이다. 에어리아, 한자말로 야해서 복측 피계아라 불러요. 자, 보상경로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보상경로의 출발점은 중뇌에 있는 VTA라고 부르는 복측 피계야에서 이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도파민을 전뇌에 있는 기대맥, 전뇌가 아까 이쯤 위치한다 했죠? 전뇌에 있는 기대맥에 가서 뽕뽕뽕뽕 도파민을 분비하면은 그것이 시냅스 전달을 통해서 기대맥에 있는 또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또 전전두 피질에 가서 도파민을 뽕뽕뽕 분비할 때 우리는 심리적 현상으로 쾌감 또는 보상감, 만족감이라고 우리가 이름표를 붙인 그러한 정서, 그리고 그에 수반된 동기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회복을 하니까 배웠던 거 지금 보상경로 관련해서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더 추가된 것은 전전두 피질 기대맥은 전뇌 부분이다. 뭐 중뇌 후뇌 빼고는 다 전뇌니까 전뇌 부분이다. 그리고 그때는 보상경로 출발점이 뇌간이라 했는데 바로 여기서는 뇌간 중에서도 어디 중뇌 중에서도 어디 복측피기야, 즉 중뇌 복측피기야 또는 복측피기가 어려면 VTA라고 해서 중뇌 VTA가 그 보상경로의 기시점, 출발점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보상경로와 관련해서는 또 더 정보가 이제 추가돼서 좀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바로 이 복측 피계야가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 그 도파민을 신경전달물질로 만들어서 분비하는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는 부위 뭐? 흑질 바로 옆에 있어요. 얘가 바로 흑질 바로 옆에 있어요. 얘가. 그런데 흑질도 신경전달물질을 뭘 만들어서 줘? 도파민. 그리고 지금 6.25 뭐요? 보상경로. 보상경로에 이 복측피기야도 뭘 신경전달물질로 만들어서 줘? 도파민. 바로 이렇게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중뇌에 어디 복측 부분에 흑질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그림 가지고 그릴 때 앞쪽에다 이렇게 표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측이라는 얘기 했던 걸로 기억해요. 바로 흑질도 중뇌의 복측 부위에, 그리고 바로 그 인접해서 BTA라는 복측 피계야가, 복측피하 말고도 중뇌 복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측에 붙였는데 바로 복측 중뇌 복측에 흑질과 복측 피계야가 서로 인접해서 그 세포들이 다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만들어서 하나는 기저핵 바닥에게, 하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대맥과 결국은 또 시냅스 한 다음에 전전두 피질까지 그렇게 도파민을 분비하는, 자,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에서 유일한 하면 하나죠. 이건 유일한 하나죠. 두 개니까.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신경계에서, 신경계를 통틀어서, 제가 알기로는 신경계를 통틀어서 도파민을 생성해서 여기서 뇌, 여기저기에 분비하는 그 출발점은 바로 흑질하고 복측피기야 BTA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둘 다 어디에 있다? 바로 중뇌에 있다. 중뇌는 어디에 해당한다? 바로 뇌간에, 뇌 기둥에 해당한다.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도파민은 이 근년에 와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더 많이 되어지고, 또 제가 한번 그 신경계 발생과 관련해서 이 장기 부분에서 신경계의 어떤 그 중추신경계의 어떤 원시적 형태가 생겨났다는 얘기를
아마 자율신경 얘기하면서 또 원통 얘기하면서 목구멍, 똥구멍 얘기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부위의 어떤 그런 신경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그런 신경세포의 체들이 모여있는 핵들이 그런 장기 부분에 있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연구가 이제 많이 되어지고 관심을 가지는 고 있는데 그것도 다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어떤 발생학적, 어떤 개체 발생학적 아니면 어떤 계통 발생학이라 해서 진화 생물학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시그니피컨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패러다임 안에서 그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신경계라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 그러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생물체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 견해들이 이제 또 바뀌고 영향을 주는데, 뭐 이 얘기도 배경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그 장기 부분에서도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원활하게 작동해서 먹고 마시는 거, 똥오줌으로 배설 잘하고 우리 생존에 필요한 그러한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도 잘하는 것과 더불어서 결국 그 안에 잘한다, 소위 잘 작동한다는 것 관련해서 도파민을 잘 생성해내면, 제가 지금 장기 얘기 길게 하다 도파민 얘기는 안 했죠. 자, 지금 도파민 얘기를 하다가 왜 장기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러한 내부 장기, 특히 뭐 장기라면 심장, 폐, 뭐 간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위장, 소장, 대장 이 부분, 즉 이렇게 소화, 흡수, 배설과 관련된 이 인테스틴이라 얘기하는 이 내부 이런 장, 내장, 내장 여기에서 도파민이 또 만들어져요. 이것이 결국은 뭐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으로 해서 이제 신경계까지 이렇게 그 혈뇌장벽, 앞선 시간에 혈뇌장벽 한번 소개해드렸죠. 혈뇌장벽을 그렇게 넘어서 또는 다른 어떠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든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중추신경계, 특히 뇌의 그런 건강한 또는 적응적인 그러한 반응의 작동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조금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 부위에 있는 신경계를 제2의 뇌다 이런 말을 붙이고 그런 류의 제목 하에서 연구된 것들이 단행본 책으로 나온 것도 시중에 있어요. 벌써 꽤 됐어요. 됐는데 자, 제가 하여튼 배경 설명이 많아서 여러분이 이제 이 논리적으로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말을 하면 장광설이라 뭘 하나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배경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배경을 얘기할 때 그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짝짝짝짝짝 끼 맞춰서 얘기해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습관 때문에 저는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듣는 사람은 더 전달이 안 되고 어렵고 복잡하다 이렇게 만들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과유불급이요 제가. 자, 왜 이 장 얘기를 했냐면은 내장에서도 도파민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신경계에서 도파민을 만들어서 내는 주 원천지는 흑질하고 BTA밖에 없다. BTA밖에 없다. 그런데 신경계가 아닌 내부 내장에서도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도파민이 아니라 흑질과 BTA가 크게 봐서는 뇌간에 있다. 라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요거 뒤에 가서 제가 뭔가 다른 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주 원천지 두 개가 뇌간에 있다. 중뇌에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뇌줄기에 있다. 이거 뒤에 가서 중요한 내용과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이제 소뇌 얘기 나와요. 소뇌.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작하면서 뭐 앞서 뭐 자율신경 얘기에다 시간 뭐 한 10여 분 까먹어버리고 조금 전에 뭐 괜히 그 뭐 내장 도파민 얘기가지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뭐 살펴봤습니까? 연수, 수음내와 관련된 기능 교재에 나오는 간단하게 뭐 그 안에 뭐 호흡, 재채기, 구토 뭐 이런 거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반사 반응들을 조절하는 신경핵들이 위치한다. 뭐 다리뇌는 또 아까 뭡니까? 소뇌와 대뇌 사이에 그러한 연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또 뭐 그런 감각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또 신경핵들이 또 다리뇌에도 위치한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중뇌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또 흑질에다가 우리 저 앞선 시간에 배웠던 보상경로 관련해서 BT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뇌를 제외하고는 숨뇌, 연수, 다리뇌, 교, 중뇌 얘기한 거예요. 바로 뭐요? 뇌관을 다 얘기했죠. 뇌간을, 뇌줄기를 얘기했죠. 그런데 저는 이 교재는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뭐 단연간 이게 13판 같으면 이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다듬고 최신 내용에다가 뭐 그만큼 많이 팔리기 때문에 훌륭한 책인 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는데 여기에다 제가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은 뒤에 수명과 각성 부분에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숨뇌, 연수, 교, 뇌, 중뇌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차곡차곡 얘기를 하고 뭐 굵직굵직한데 다 얘기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뇌간이다. 뇌간이다. 그리고 뇌간과 관련해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뇌간 부위를 뇌간 또는 뇌줄기 활성 시스템 또는 각성 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처음부터 글자를 잘 쓸 거예요. 또 쓰다가 다시 지울 걸 늘 이른다니까요. 자, 뇌간 지금 소뇌 차고 상황이 왜 이렇게 오늘 자, 숨뇌, 연수, 다리뇌, 교, 중간뇌 굵직굵직하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걸 다 합쳐서 뇌간이에요. 잠시만 손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뇌간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자, 뇌간인데 이 뇌간을 뭐 뇌간 또는 뇌줄기 각성계 또는 뇌간 뇌줄기 활성 시스템이라 얘기를 해요. 걔는 시스템을 번역한 말일 테고 이 활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 뇌간에서 출발한 축삭들이 뇌간에 있는 신경핵에서 뻗어나가는 축삭들이 뇌 여기저기에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뇌 전체를 깨워내는 뇌 전체를 깨워내는 우리가 뭐 컴퓨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계산하든지 작업을 하려면은 일단 컴퓨터에다가 파워 즉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되죠. 컴퓨터가 일단 켜져야지만이 뭘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기억도 하고 학습도 하고 뭐 기억 학습도 뭐 인지에 해당하겠습니다만 뭐 크게 뭉뚱그려서 그죠? 인지 정서 뭐 동기 뭐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뇌가 작동을 하려면은 일단 뇌가 깨어나야 되겠죠. 뇌가 완전히 꺼져버리면 사망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지속식물 상태, 즉 식물인간이라 얘기를 하거나 그보다 더 낮은 최소의식 상태라든지 혼미 상태, 혼수 상태 이런 것들은 뇌의 깨어남 정도, 즉 각성 정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뇌가 아예 꺼져버리면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활동을 하려면 그걸 심리학적으로 인지, 정서, 동기 이렇게 묶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러한 것과 관련된 뇌가 작동을 하려면 뇌가 깨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 뇌를 깨우는
깨우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어디? 뇌간 부위에 있는 신경핵들이에요. 그 신경핵들이 축삭을 뇌 여기저기 쫙쫙 뻗어내 가지고 거기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면 뇌가 깨워지는데, 그래서 이 부위를 뇌간 활성 시스템. 자, 활성이 뭐냐? 깨워낸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아까 활성을 얘기했었어요. 또는 뇌간 각성계라 그래요. 좀 전에 왜 각성이라 부르는지 했죠? 지금 지속 식물 상태, 뭐 최소 이식 상태 얘기하면서 그게 각성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바로 뇌간 각성계라 그래요. 바로 이 뇌간 각성계는 뇌 전체를 깨워내는 거예요. 컴퓨터에 파워 스위치를 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로 이 뇌간 각성계를 구성하는 신경핵들이, 그리고 그 신경핵들의 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도파민과 관련된 흑질, 그리고 BTA,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핵인 흑질, 그리고 BTA, 이 두 개가 바로 이 뇌 전체를 깨워내는 뇌간 각성계에 해당하는, 즉 뇌간 각성계를 구성하는 두 신경핵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뭐? 도파민을 신경전달 물질 쓰는 거예요. 우리 신경전달 물질 종류 살펴볼 때 가장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 몇 가지 있다 하면서 아세틸콜린, ACH 할 때 C는 이거 대문자로 썼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로토닌, 줄여서 5-HT를 쓴다 했죠. 세로토닌 이렇게 써도 돼요. 5-HT. 그리고 도파민, 줄여서 뭐 대문자 DA 이렇게도 쓴다 했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노에필리핀 해서 줄여서 NE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노에필리핀 전에 그죠? 에피네프린 한 번 더 이렇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노에필리핀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도파민, 노에필리핀, 에필리핀 그냥 E라고 쓸게요. 에피네프린을 E라고 쓰는 경우는 제가 거의, 아니, 제 기억상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E라고 쓰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에필리핀을 쓰죠. 에피네프린. 이 에피네프린 할 때 이 단어가 또 무슨 뜻인지 제가 그때 다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네프린이 신장 콩팥을 얘기하고 에피가 그 위에 붙어 있는 뭐 해서 이게 부신이라는 의미로 부신에서 분비되는 물질 이런 이름이라 말씀드렸고, 노에필프린은 안에 앞에 이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에다가 뭔가 의미 있는 이렇게 거는 접두가 붙었겠죠.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이 다 뭐요? 한 족속이라 그랬죠. 족속이란 말은 제가 붙인 말이고 한 범주를 묶을 수 있다 했죠. 뭐? 모노아민이라고 묶을 수 있다 했어요. 자, 지금 모노아민 이걸 묶어서 모노아민이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던 이 한 족속을 묶을 수 있는 한 범위를 묶을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 도파민, 노에필리핀, 에프리핀, 그리고 세로토닌, 그게 하나 덧붙여서 아세틸콜린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그때 소개하고는 그 뒤에 이어서 도파민을 가장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본 거예요. 이후에 이제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노에필리핀 살펴봐야 하는데 도파민을 살펴봤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대표적인 신경전달 이것들이, 즉 이것들을 신경전달 물질로 만들어서 뇌 여기저기에 가서 쭉쭉 축삭을 뻗어가지고 분비하는 신경핵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뇌관 안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다 뭐다? 바로 뇌를 전체적으로 깨워내는 각성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신경전달 물질. 그 중에 지금 도파민을 얘기한 거예요. 뇌간 각성계는 뇌 전체를 깨워낸다. 그 뇌간 각성계를 구성하는 신경핵들이 있다. 그 중에 흑질과 BT에는 도파민이다. 신경계에서 도파민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오리진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세틸콜린은 어디 있는데? 뇌간에 있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해야 될 차례예요. 지금 하기에는 또 순서도 안 맞고 그러면 이제 내용이 더 복잡해져. 그리고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도 뇌간에 신경핵이 있어요. 즉 아세틸콜린을 신경전달 물질로 만들어서 뇌 전반적으로 뿌려줘서 즉 분비해서 뇌를 각성시키는 신경핵도 뇌간에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데 무슨 신경핵인데 그 나중에 살펴보고 세로토닌도 뇌 전반에 분비되어서 뇌를 깨워내는 게 되는데 그 세로토닌을 신경전달물질로 사용하는 신경핵은 어디 있는데 뇌간에 구체적으로 어딘지 나중에 도파민은 흑질 BT 살펴봤어요. 어디? 뇌간 중에서도 중뇌 복척 부위에 일단 살펴봤고 그리고 노에피네프린은 어디 있는데 그것도 뇌간에 그래서 바로 이 주요 신경전달물질 4-5가지는 다 그 신경전달물질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신경핵들은 즉 그 오리진은 다 뇌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뇌간 각성계를 구성하게 돼요. 자, 이 뇌간 각성계가 이 뇌 전체를 어느 만큼 어떻게 깨워내느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신경전달물질 중에 글루탐산 그리고 가바라는 거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GABA 가바는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일컬어져요. 그리고 글루탐산은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일컬어져요. 이 가바 글루탐산을 신경 전달 물질로 만드는 신경핵은 뇌의 어떤 부위에 딱 그 오리진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그냥 다 그 흩어져서 신경세포 뉴런들이 가바를 만드는 뉴런도 있고 글루탐산을 신경전달물질로 만드는 뉴런도 있고 여기 막 흩어져서 그냥 이렇게 해서 시냅스를 통해서 서로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가바나 글루탐산을 신경전달물질로 만드는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서 어떤 핵을 이루어 가지고 뇌의 특정 부위에 딱 위치하진 않아요. 얘는 전반적으로 척수까지 해가지고 뇌, 척수, 중추신경 전체에 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신경세포들, 뉴런은 흩어져 있어. 그런데 이 녀석들은 뇌에서 시냅스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보 전달, 그죠? 우리가 감각하고 지각하고 행동하고 뭐 아까 인지, 정서, 동기라 했는데 뭐 크게 뭉뚱그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전 과정에 얘네들은 그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바로 뇌간 각성계를 구성하는 신경핵들, 그 신경핵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5가지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을 뇌 전반에 뿌려주는데 이 뇌간 각성계를 구성하는 이 신경전달 물질은 바로 가바와 글루탐산을 통해서 신호 전달하는 이 세포들이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달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는 제가 지금 배경인지 분위기인지 토대지 얘기한 토대, 배경, 분위기는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제가 그 의미를 전달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일상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뇌간 각성을 구성하는 그 4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은 뇌 전체를 깨워내는 그러한 각성 시스템에 포함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뇌에서 구체적으로 신호 전달을 하는 신경세포들이 얼마만큼 신호 전달을 효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는 달리면 어떤 패턴을 할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분위기, 토대, 배경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보고 여러분이 다른 전공 과목에서 살펴보는 또는 우리 심리학뿐 아니라 소위 정신의학에서 얘기하고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소위 정신질환, 심리적 질환이라는 것들은 다 어디 이 뇌관 각성기를 구성하는 그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 4가지와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왜? 이 뇌관 각성계는 건물로 비교하자면 보이지 않는 이 지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전뇌 부분, 지금 뇌관은 후뇌와 중뇌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 전뇌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가바와 글루탐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 전달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에 비유하자면 눈에 보여지고 화려한 삐까번쩍하고, 그죠? 좋아 보이는 그런 건물, 지상위로 솟은 건물 외관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 이 땅 속에 있는 이 기초공사가 잘 안 돼서 흔들흔들한다, 흔들린다, 기초공사 안 돼서 여기가 부실하다 하면은 결국 그 위에 건물들은 껍데기는 멀쩡하고 뭐 눈에 보여지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금방 무너질 수도, 금방이 아니라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것이 뭔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뇌관각성계를 구성하는 그 주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떠한 상태로 잘 이 뇌의 전반적인 상태를 조절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그런 정신건강. 구체적인 예로 우리 보상경로하고 파킨슨병과 관련하고 또 뭐예요? 조현병과 관련해서 도파민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봤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심리학이나 또 심리학 안에서도 다른 과목들, 이상심리학인지 임상에서 다루는 그런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불안 관련 장애들, 그리고 정신질환에서 다루는 이런 장애 질환들이 바로 이 뇌관 각성계 또는 활성 시스템을 부르는 여기에 해당하는 신경전달물질 4가지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 숨내니, 교다리내니, 중내니 이것들의 기능을 간단하게 뭐 생존에 필요한 반사반응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수니, 교니 이런 것 다 집어치우고 뇌관은 바로 대뇌 전체를 깨어내는 각성 또는 활성 시스템이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앞서 다뤘던 주된 신경전달 물질, 가장 많이 연구된 신경전달 물질 4가지를 분비하는 신경핵들이 포진해 있다. 그것들이 뇌 전반의 그러한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것이 결국은 임상 장면에서의 여러 가지 질환들에 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걸 전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뒤에 가면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져요. 제가 이제 교재 없는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복잡하죠. 복잡했나요? 제가 워낙 장광설이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또 그 대신 또 반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전달되었으리라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잘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 불안 관련 장애에 대해서 우리 앞선 시간 오늘 뭐 자꾸 회복하다가 이게 지나간 뒤를 안 돌아봐야 되는데 그죠? 과거는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데 자율신경계 그중에 교감신경 관련해서 우리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 관련 장애 얘기한 적 있나요? 없다면 지금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교감신계의 활성화가 스트레스와 관련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안이에요. 불안.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불안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을 배우면은 스트레스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동의어처럼 이렇게 소개되어서 따라 나오고 우리가 다루었던 교감신경계의 싸움 도주 반응이 자연스럽게 얘기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부신에서 분비되는 그 얘기하고 그것이 또 면역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우리 건강에 어떠한 뭐 악영향, 호영향을 호영양, 악영양 그런 말 있나요? 하여튼 그런 적응적인 그런 기능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작용도 일으키는지 그 얘기도 하고 편도체 얘기도 나와요. 제가 또 편도체 얘기 안 했구나 지난 시간에. 그럼 편도체 얘기 빼고 그런데 바로 이 스트레스 불안이 바로 스트레스 불안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바로 불안과 뭐 동의의다. 또는 뭐 동의의다 이렇게 생각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불안 관련 장애가 DS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DSM-5라고 해서 정신질환 그 뭡니까 그 진단과 통계에 관련된 어떤 매뉴얼, 열람책, 편람이라 해서 열람 매뉴얼이에요. 그걸 보면 되면 이제 뭐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진단 내리는 기준이라든지 뭐 그 통계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이제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DSM에서 정신과적 질환 중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질환 분류가 있겠죠. 정신과적 질환 중에 70에서 80%가 불안 관련 장애예요. 그런데 바로 그 불안 관련 장애가 말씀드린 이 뇌간 각성계와 관련된 그러한 주된 신경 전달 물질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 이 얘기 왜 했냐면은 바로 이 뇌간 각성계 또는 뇌간 활성 시스템이란 것이 뇌의 전반적인 어떤 기능의 그러한 토대를 형성하는데 토대란 말은 제가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토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심리적, 정신과적 그런 질환이라는 것이 이 뇌간 각성계를 구성하는 그러한 주된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그것을 분비하는 신경핵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불안 관련 장애를 말씀드린 거.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가 강박장애, 그다음에 범불안 장애, 공포증, 그리고 또 PTSD, 그리고 공황장애 이 5가지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이 주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일부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고 바로 이 뇌간 이 각성 활성계는 또 오늘 자꾸 그 뭐 자율신경 얘기하게 되는데 교감신경계하고도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이기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스트레스 정서 중에서도 어떤 뭐 인간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포함한 소위 그러한 동물들의 어떤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또 뭐 인간과 관련해서는 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거창하게 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실존적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된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정서가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안, 스트레스 관련된 것은 저 뒤편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뭐 여러분 심리학을 하시게 된 동기도 그렇고 주위에 이렇게 보셔도 그렇고 그것이 질환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불안 관련 장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일컬어지지 않더라도 생명이라는 것이
뭐 식물의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무의식적 또는 의식에 대한 경험을 하는지 모르니까 식물 제외하고 동물의 경우에 그 유기체가 동물이 자극을 하든 자극하지 못하든 불안이라는 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정서 또는 불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존재가 끝날 때까지 그것이 관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시작부터가 이제 불안과 함께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는 것이 바로 생존과 번식의 아주 핵심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학에서도 아주 이제 주된 주제로 다루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뒤에 부분에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89쪽에 보시면 중간내라고 오른쪽 칼럼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굵직굵직한 글씨로 덮개라고 나오죠. 택텀, 개, 아까 중내의 뒷부분. 그리고 중내 뒷부분을 구성하는 이 개 중에 위에 볼록한 부분을 상소구, 우리 책에는 위둔덕, 일단 한글 쓰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드시겠어요. 저는 이제 한자가 훨씬 의미가 덜 다가오는데 어쨌든 위에 있는 작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둔덕이라 번역하는데 이 상소구는 시각,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시각과 관련해서 뭐 흔히 우리가 본다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관련된 그러한 뇌부위와 그 상세한 또 그런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하겠지만 바로 그런 눈에서 시각된 시작 정보가 우리가 본다라는 경험과 관련된 그런 뇌부위로도 가지만 또 일부는 바로 이 상속으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시각과 관련된 또는 시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비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행동, 흔히 반사 반응이라고 이렇게 좀 비전문적으로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비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행동들을 조절하는데 이 상소구가 중요하게 관여해요. 자, 좀 전에 제가 비의식, 아까 앞서서도 제가 무의식 하다가 비의식 얘기했는데 뇌과학에서는 비의식이란 말을 써요. 즉 의식 이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비의식이란 말을 써요. 왜냐하면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워낙 유명해서 무의식 얘기하면은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얘기하는 것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의식이라 얘기를 하고,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바로 정서, 좀 전에 얘기한 불안과 관련해서 소위 의식적인 나, 에고, 의식적인 나가, 나인 에고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불안 관련 정서들을 이렇게 숨겨두는 어떤 그 지하 창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프로이드는 이제 무의식을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 그 프로이드가 얘기한 무의식도 결국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비의식의 어떤 특수한 특별한 더 스페셜한 어떤 그러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포함한, 그래서 의식 이전에 일어나는 그런 전 과정을 뇌과학에서는 무의식이라 부르지 않고 비의식이라 얘기를 해요. 그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의식적, 즉 여기서 상소구는 중뇌의 개 두꺼기에 해당하는 그 중에 위에 있는 작은 요 혹처럼 생긴 언덕은 위둔덕 또는 상소구라 얘기하는데, 이것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소위 자동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관여해요.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작은 구렁이 있어. 요거는 하소구라 하고 여기 교재에 보시면 아래둔덕이라 불러요. 하소구는 또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위 청각 정보 중에 우리가 듣고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많죠. 뭐 자연의 그런 소리, 뭐 물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도 있나요? 바람 부는 소리, 뭐 천둥 치는 소리, 동물 소리.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드는 문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동차 소리, 비행기 소리도 있고 사람 말 소리도 있고 한데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우리가 뭔가 듣는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뇌부위도 있지만 이 상소구와 유사하게 소위 청각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의 뭐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조절해서 생존에 유리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 이 하소구가 관여해요. 아까 상소구는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의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데 하소구는 청각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의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데 즉 자동적이란 말은 비의식적으로 우리의 운동을 조절하는데 각각 관여해요. 이렇게 하면 지금 교재 89쪽에 나와 있는 중간뇌에 대한 내용은 다 했어요. 그 밑에 보면 바로 흑질 얘기 나오죠. 네, 흑질 얘기 나오죠. 그리고 자, 아까 빼먹은 뭐 손해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손해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70분이 다 지나갔어요. 더 하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제작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조건이 뭐 8, 90번 연달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또 안 되고 여러분도 뭐 그만큼 하시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만나서 그죠 한 50분 하고 쉬고 50분씩 하고 하면 이게 뭐 3시간은 거뜬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좀 거뜬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마쳐야 되는데 오늘은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짧게 얘기하려고 했던 뭐 교감신경의 얘기가 너무 길었고 또 중간에 그 뭐 그죠 뭐 내부 장기 얘기와 관련해서 뭐 얘기한 그게 좀 길었었어요. 뭐 제가 말씀드린 중에는 이게 아주 전문적으로 정확성이 없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분야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좀 읽어본 걸 가지고 뭐 말씀드리고 우리 내용과 좀 연결시키고 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까먹었어요. 쭉쭉쭉쭉쭉쭉 나가면 좋을 텐데 뭐 저 개인적인 취향상 뭐 쭉쭉쭉쭉쭉 뭐 백화점식으로 뭐 또 콩가루식으로 쭉 해서는 이게 결국 나의 개인적인 삶에 내 경험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과목이나 또는 이 과목 하면서 다른 앞으로 배울 좀 더 거시적인 내용하고 이것이 짝짝짝짝 악에 맞춰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부분 얘기를 하면서도 그죠? 응용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걸 토대로 결국은 배우고자 하는 그것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쭉쭉쭉쭉 안 나가지는데 다음 시간에 손해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어디로 갑니까? 후뇌, 중뇌였으니까 이제 전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뇌를 벌써 뭐요? 기대맥도 살펴봤고 전전두피도 살펴봤고 또 그리고 기저액도 살펴봤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꽤 중요한 것들 중에는 한 뭐 일부는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